분석데스크에서 오경민 님이 이쯤 되면 갑질이는 지명직 상임원로위원으로 불러줘야 된다. 여당에서는 짧게 부르는 호칭으로 보통 최고를 붙이죠. 최고 원로 홍성갑 칼럼니스트가 나와 있고요. 네. 그런다고 출연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분석데스크에 따르면 약사 면허증이 여러 나라에 있지만 약국 안 하는 약사 정재훈 약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약값 듀오 좋은데. 거기서 갑이 왜 비읍시옷으로 바뀝니까? 약값이라니. 홍성갑씨 되었어요. 값싸다. 들어오실 때마다 정재훈 약사께서 오늘 다루는 거 읽어봤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게 개편하면서 시사 프로가 무엇인지 1부터 끝까지 다시 생각해봤거든요. 우리 방송을 빼면 거의 대부분의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은 거의 같은 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시사평론은 누가 하는 거지? 모두가. 그거야말로 모두의 민주당처럼 모두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저랑 잘하는 분들이랑 하자.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시사평론의 능력을 얻냐고요? 자전거 같은 겁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되겠죠 뭐. 전 큰 걱정 안 한다. 예.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 뭐 TV조선의 예능도 뭐 처음부터 잘하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별 생각이 없다를 굉장히 돌려서 말한 거예요. 뭐 어때? 하면 되겠지. 방송 관련한 사연이 많이 옵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짧게 좀 가질게요. 첫 번째로 어제 방송을 들으시고 건보공단의 상담사 당사자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걸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건보공단 상담사로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직접 고용 전환 및 AI 도입 관련 투쟁 중입니다. 벙커원 공개 방송도 갔었어요. 네, 그 기억을 잊어주시고요. 그러면 그거는 10년도 훨씬 전, 12년, 13년 전이에요. 그때 내가 얼마나 방송을 못했는데. 알아요. 네. 최근 센터는 AI 상담사를 도입하는 중입니다. 아직은 너무 부족해서 대부분 상담사로 연결되어 AI와 대화하다 더 화가 난 고객을 주로 저희가 상담합니다. 그럼 이건 관문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요. 진상 고객 그리고 AI를 다루기 힘든 고객들 주로 노인 장애인이 저희에게로 인입되겠지요. 전화 받자마자 사람 맞아요? 사람 맞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AI도 더 발전하고 사람들도 거기에 익숙해지겠지요. 저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투쟁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배운 거 뭐 있죠? 자기 입장이 난처해지면 AI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 아마 상담 AI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주장하겠네요. 얼마 안 가서. 그런 거 있거든요. 어제도 하지 못했던 얘기들 중에 AI가 들어와서 내 자리를 빼앗는다고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 AI가 들어와서 하는 일은 최초에 잔심부름들을 시키잖아요. AI는 때로 신입사원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의 자리를 뺏는다고 하면 그건 맞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잔심부름들을 하다가 예를 들어 상담이면 아주 기초적인 상담 버튼으로 입력될 수 있는 아웃풋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상담부터 하다가 그러다가 몇 가지 단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건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요. 거기까지는 AI가 못 가잖아요. 실제로 사기업의 AS 센터나 아니면은 고객 서비스 응대 부서에서는 가장 높은 고참 부서장이 최악의 진상을 맡습니다.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급이 나와야 대처를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팀장급, 부장급에 앉히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문제를 어제 송경호 연구원하고 길게 못 나눠봤는데 당분간은 적어도 나중에는 AI가 다 차지할진 몰라도 당분간은 AI가 좀 더 쉬운 일을 맡고 사람은 오히려 승진한 형태로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고급한 노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투쟁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AI 얘기하면 어렵다고만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강성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런 사연도 있어서 하나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강성진 님이시네요. 강성 시청자라며. 어서 오세요. 올해부터 SF 소설을 취미 삼아 쓰고 있습니다. 필명은 아침은 삼겹살입니다. 저거는 이제 자기 필명으로 찾아서 소설을 읽어달라는 말씀이실 것 같고. 홍보예요. 네, 좋아요. 어제 들은 AI 관련 방송과도 연관성이 있는 소설을 썼습니다. 제목은 사회복지 대응 업무 무인화 사업 완료 지연에 대한 보고.
이고 브릿지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브릿지에 들어가서 쭉 보고 있거든요. 전부 다 무료네요. 아 그렇구나. 무료 소설 올리는 플랫폼인가 봐요. 아 무료만은 아니고요. 유료도 있겠고. 네, 지금 말씀하신 소개해주신 작품은 5월 8일에 쓰셨네요. 차지호 의원님과 나누신 이야기들을 듣고 영감을 얻어 쓴 69년 남았습니다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69년 남았습니다는 6월 4일에 쓰셨어요. 시간이 별로 안 남은 인류 절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글솜씨는 아니지만 항상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는 데에 감사하며 용기 내어 소개를 드려봅니다. 네. 자랑할 만한 글솜씨는 아니라지만 저희가 자랑을 해드렸고요. 왜냐하면 뭐 꼭 그 강성진 씨처럼 아마추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작가분들이 아니더라도 드라마 작가와 뭐 영화 그 시나리오 쓰시는 작가분들 가운데 그 아저씨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진작에.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출연자가 모델이 돼서 나온 히트 영화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저도 시나리오 쓰고 싶은 게 꿈이었었는데. 아 진짜요? 네. 네. 열심히 봐야 되겠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고. 네. 아 그거요? 그러게요. 감독님은 못 모셨네. 아직까지 한번 모신다고 해놓고서. 네. 아무튼 사연 보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짧게만 민주당 전당대회 어제 당대표 후보자 마지막 토론회를 복귀하면서 좀 다시 봤거든요. 새로 전달해드리거나 짚을 만한 것이 있는지 따져봤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들이었고 유권자들도 판단은 거의 다 끝나셨겠죠. 정재훈 박사님은 그 당대표 새 후보들이 뭐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지 잘 모르시죠? 싸우는 건 재밌잖아요. 그렇죠. 다 봐요. 네. 왜 이렇게 호전적이시지? 아니 근데 이게 그 뉴스에서 짧게 보여주는 것만 보면 실제로 무슨 분쟁의 요소가 있었는지 다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요즘은. 아닙니다. 그 토론회를 전체를 다 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시사평론하실 어제- 자세가 되셨어. 네. 어제 3차 토론회는 어떠셨습니까? 보다가 잤습니다. 잠이 왔다고 하면 안 들었어요. 네. 이런 어제 평이했거든요. 전남 광주하고 전북 투표가 ARS 내일까지 있고요. 경기 서울 권리당원 투표는 모레까지 있고 국민 여론조사는 내일이랑 모레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당적을 가지고 있어도 전당대회가 지나가서 물어보면 아 투표 있었구나라고 말하는 분이 3분의 2는 됩니다. 당적을 가져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권리당원이면 책임당원이면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잊지 말고 참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오랜만에 특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월에 종합특검이 출발했는데 확실히 그전에 3개의 특검하고 스타일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전 특검은 유죄협상, 즉 플리바게닝 같은 것도 하고 바쁘다 보니까 수사 범위와 깊이에 한계가 있었는데 종합특검은 여러모로 전투력이 많이 세 보입니다. 전투력이 세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수사협조에 공이 있는 홍장원 차장 같은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전투력으로 그동안 3특검이 못 알아낸 중요한 이슈에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상대 취재를 확실히 잘하는, 나쁘게 말하면 받아쓰기를 제일 빨리 하는 JTBC가 이걸 어제 물어왔죠. 2022년 인수위 시절 작성된 걸로 보이는 군 장성 인사명단이 노상원 씨 집 금고에서 나왔고 JTBC 기자가 필적을 검증해가며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소식이에요. 박정환 동그라미 별표 총장이라고 썼는데 박정환 중장은 2022년 5월에 육참 총장이 되었고 전동진 지작이라고 적었는데 전동진 중장은 같은 시기에 지상작전 사령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노상원 픽이네. 픽미와 하려면은 노상원한테 갔어야 됐네. 그거 있기 전에 쓴 거면은 맞춘 거잖아요. 예. 버거보살? 그 사람이잖아요. 버거보살의 신통력이 여기서? 그런 거면 다행이죠.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평가도 자세히 써놓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군인은 빨간색으로 윤석열의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는 군인은 파란색으로 평가를 남겼다고 전합니다. 색이 반대가 된 게 아닌가 그죠. 싶고 적청생명이죠. 색을 아니면 반대로 썼죠. 버거보살이 주식을 했다. 주식에 푹 빠졌다. 생각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게 올해 2월에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때 판단했던 내용에 노상원 수첩에 대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지기현 판사는 그때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죠. 이걸 무시했는데도 무기징역이 나왔구나. 아니 뜬금없는 내용이고 현실성도 없고 조악하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것 같지 않다라고 무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걸 무시하고도 무기징역이 나와? 이러면서.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당시 특검이 증거 수집을 부족하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기현 판사가 덤벙된 건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잘못된 건 확실하죠. 이제 이 보도를 보고 나니까. 이러면 내란 우두머리 2심에 일단 영향을 줄 것 같다. 한 가지. 형량이 바뀔지까지는 몰라도 영향은 준다. 왜냐하면 형량이 바뀌면 사형이니까요. 또 한 가지는 시기인데 기사에 보면 인수위 시절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썼습니다. 22년 봄이죠. 기자가 그렇게 봤으면 다른 근거를 댔을 것 같고 이거는 특검한테 들은 얘기 같긴 합니다. 어쨌든 2022년에 쓴 겁니다. 그러면 노상원과 김건희 커플은 내란 직전에 친해진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될 때도 이미 알고 지냈습니다. 이걸 다들 예측은 하고 있었죠. 최근에 친해진 사람한테 난을 맡기긴 좀 어렵잖아요. 누구 손가락을 자르게 작두를 쓰라고 라이트를 주긴 좀 뭐하지 않습니까? 대체 언제부터 저 사람들이 노상원하고 관계를 가졌는지는 지금부터 1년 전에 김건희 특검이 밝혀낸 적이 있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의 동업자, 집사, 내연남 등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를 김건희 특검이 수사했었습니다. 양평에 있는 김건희 씨 일가 창고 근처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문건 중에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후원이라고 적힌 봉투에 노상원의 개명전 이름인 노용래 장군이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노상원 씨는 개명을 했죠. 지난 10년 사이에. 그 전시회는 2015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2015년에 이미 교류가 최소 한 번 있었다. 이에 더해 김충식 씨의 수첩에도 2019년 4월 18일자에 용래 YR이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YR이라는 이니셜은 노상원의 계엄 관련 문건에도 등장해서 노상원이 본인을 지칭할 때 쓰는 모해한 말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게 가끔 남자들 중에 3인칭으로 자기 부르는 사람들 있거든요. 남자만 있어? 여자들 그럴 여자들하고는 대화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성가비가 자기를 SG라고 부르는 건데. 아 그러니까 지가 YS야 DJ야 MB야. 그렇게 본인을 메모에도 썼다. YR이라고. 그리고 최초의 저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후원 봉투는 열린공감TV가 입수해서 실물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저기 흰 봉투에 가만히 보시면 대표 노동근 H처럼 읽히는 게 있죠. 저 못 쓴 글씨가 노상원의 글씨인 걸로 보이죠. 그때 열린공감TV 취재로는 2000년대 초반의 예비역 장성 모임에 여러분 2000년대 초반입니다. 현역 대령이었던 노상원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노상원이 일본에 출장을 갈 때 김충식과 함께 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최은순과 김충식은 관련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의 관계는 그렇다면 최소 10년, 최대 20년이 넘습니다. 김충식과 노상원의 관계가 깊다는 건 김건희 일가와 노상원, 김건희 커플과 노상원의 관계도 길다는 뜻이고 내란 기획에 대한 수사에 노상원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최은순 씨가 김충식, 최은순 두 사람이 연결점이지만 2차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연결점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지기현 판사가 무시했고 보수 언론 일부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원고를 써서 내보냈던 노상원의 비밀 조직, 손가락을 자르는지 손목을 자르는지 알 수 없는 고문 도구를 모아놓았던 그 조직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뻗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신님, 야 장관만 또박또박 쓰고 장군들은 대충 쓴 거 봐라. 장군들은 5만 원 낸다 보죠 뭐. 장관은 20만 원 내고. 최근에는 김건희 씨의 그 재판에서의 태도가 좀 달라진 것 때문에 기사가 좀 몇 번 났거든요. 저희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나와서 2시간을 앉아있든 3시간을 앉아있든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만 했었어요. 근데 가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도 뭐라고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과태료를 깎아달라는 기사는 많이 보셨을 것이고.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 클러치백은 내가 다 필요해서 산 거다. 원래 깔맞춤하느라 짝도 타고 그렇다. 라는 말, 재판에 적극적이 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수사에.
형량이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일부는 무죄를 받아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플랜이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그런 김건희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추측하고 있는 내란의 축은 김건희라는 의심거리에 수사당국이 접근하고 있고 그 매개는 노상원이니까요. 종합특검 수사 일정이 열흘밖에 안 남았죠. 응원해줘야겠다 싶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기소장에 적힐 테니까요. 그렇고요. 극우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은. 미셸 스틸박 주한 미국 대사가 신임장 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한미 대사로 왔어요. 대사로서는 이미 부임을 했고 파견국, 미국이죠. 파견국에서 신임장을 준 주재국, 우리나라죠. 국가 원수한테 받아온 신임장을 전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제정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정식이 어제였고 입국은 이미 대사 신분으로 7월 30일에 됐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부터 입국하자마자 한 주일 동안 영락교회에 예배를 갖고 스타벅스를 들렀다고 하는데 재래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비판적이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는 언론사의 이념 성향을 유념하면서 찾으면 우리 입맛에 맞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역시 메이저 중 가장 좌측에 있다고 불리는 프레시안이 이번에는 0점이 가장 잘 맞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여드리죠. 프레시안이 미주 민주참여 포럼 법률위원장인 뉴욕의 박동규 변호사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스틸 대사의 행보에 대해서 4.3 사태 때 양민을 학살한 서북 청년단을 움직였던 영락교회의 과거를 알고 스틸 대사가 간 것이라면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와 인권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도적 도발이고 미국 정치인이 일본 가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찰진 비유죠. 이보다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영락교회를 알고 갔다면 진짜 못된 거고 모르고 갔다면 놀랍도록 우연히도 못된 거죠. 갔던 곳 중에 눈에 띄는 곳 하나는 영락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벅스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자마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가만 보면 정치인이든 고위 관료든 누가 커피숍을 간 게 기사가 되진 않습니다. 그건 그냥 들르는 거죠. 공차나 메가커피에 방문했다라는 기사를 쓰진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거기에 쓰이는 동사는 들렀다인데. 백다방에 갔다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보도가 넘쳐나요. 보도량이 너무 많습니다. GS25 들러. GS25에 방문하여 라이터를 샀다는 보도를 본 적은 없다고요. 이게 롯데리아에 방문하여 한우버거 먹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버거를 먹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취하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혹시 안산 상록수점에. 무슨 소리냐? 이건 주최 측이 만들어서 뿌린 기사다. 실제로 광화문 근처 스타벅스 매장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아마도 미국인일 걸로 보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타난 대사를 지근거리에서 찍은 영상이 퍼져 있어요. 공식적으로 찍은 영상으로 보이는 것이. 보도로 쓰기에는 무진장 어색한 이 커피숍 이름은 보도에 안 쓴다고요. 이게 미국 대사 방문이라는 단어와 붙어 나오는 이 어색함의 이유는 미국 대사관이 의도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의도하려면 스타벅스의 지난 몇 달간의 맥락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일부러 간다. 스타벅스의 지난 몇 달간의 맥락을 챙길 만큼 국내 사안에 관심이 많으면 영락교회가 어떻게 이승만적 학살과 연결이 돼 있는지 아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알고 저러는 거다. 확실히 알려면은 쿠팡까지 기사에 나와줬으면 좀 더. 좀 이따 나옵니다. 나와요? 알고 저래요, 미셸 스틸박은. 자, 미셸 스틸박은 또 뭘 알고 있느냐? 지난 5월에 있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미셸 스틸박 당시 후보자는 쿠팡 등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 듯한 모습이 우려스럽다는 공화당 소속 의원의 질의에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미국 기업은 쿠팡이죠. 쿠팡도 알고 있죠, 이 사람. 극우 개신교와 일베 문화와 쿠팡 사이에 무슨 정신적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몰라도 신임 미국 대사는 다 알고 있고 그를 통해 연결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임에도 한국말도 잘하고 미국인임에도 스타벅스 가야지가 무슨 뜻인지도 아는 기특한 미국 대사가 참 음흉하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출마를 하려고 한다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국 공화당의 친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뭐하러 출마하겠어요? 이미 잘 나가니까 여기까지 왔죠. 자,
사람더러 음흉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미셸 스틸박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온 직후인 7월 31일 스틸 대사가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두 나라 간의 우정은 14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왔다. 한미동맹은 전쟁 속에서 맺어졌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들의 피로 굳건해졌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뢰를 통해 이는 거듭 증명되어 왔다. 를 읽다가 하고 이상해서 제가 지난주에 적어놨죠.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에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이란다. 6.25 전쟁이 끝났을 때죠. 전쟁 휴전 직후에 남침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 미국과 한국의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그게 한미동맹의 시작입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 73년 됐습니다. 지금 분석데스크에서 눈치챈 분들이 나오네요. 근데 140년이래잖아요? 이게 무슨 한미동맹 2배 레버리지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140년이 뭐지? 다시 보니까 140년이라고 안 하고 140년이 넘는 이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140년 전보다 과거의 일을 뒤져보면 되죠. 이제는 저는 쉬워졌죠.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인 1866년 고종 3년에 미국 배가 조선인을 쏴 죽이고 약탈을 해서 사람들이 그 배에 불을 지릅니다. 그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고 이터널 선샤인이 아니고 뭐야. 미스터 선샤인의 시작 에피소드죠. 역시 드라마. 거기에 열받은 미국이 5년 뒤인 1871년에 함대를 끌고 와서 강화도를 침공합니다. 이게 신미양요입니다. 15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 왜 140년 전이라고 할까? 저 두 사건의 결과인 1882년 조선-미국 수호통상조약입니다. 이게 144년 전입니다. 조선이 수많은 제국주의에 둘러싸여 있던 시절에 미국이 그 열강 싸움의 발판을 놓았던 우리에게는 조약이라기보다는 사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현대사에서 한미동맹의 시초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걸. 왜냐하면 굴욕이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맺어진 협약을 동맹의 시초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44년 전의 일은 굴욕이니까. 그런 약소국의 아픔, 더 나아가서 열강이 몰려오던 먹구름이 낀 역사를 굳이 말한다. 신임 미국 대사가. 그리고 저 조약이 있고 나서 20세기가 시작되면 미국이 조선을 버리죠. 그걸 우리는 역사책에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배웁니다. 왜 이런 우리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끄집어내는 숫자를 굳이 갖다 쓸까? 73년이라고 하면 될걸. 이 신임 주한 미대사 여러모로 음흉하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인데 맨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는 이 73년 전이라고 치면은 그때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 상전과 하인의 관계로 시작을 했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그보다 더한 것,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던 시절부터 우리는 친구였지. 우리의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됐지. 보호받는 약소국. 네. 그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 태도라면 앞으로 쿠팡과 관련된 통상 마찰에 대해서 어떻게 굴지도 훤히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극우 특집처럼 극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극우 소식이라기보다는 극우의 부화장을 만드는 회사인 메타 소식입니다. 메타 얘기예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이 중독되도록 설계했다는 혐의로 미국 29개 주를 상대로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EU와 한국을 이 문제로 미국이 때리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여러 번 전달을 해드렸는데 지금 EU랑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니죠. 미국 본토에서 메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예상되는 최대 배상액이 1조 4천억 달러로 청소년의 안전과 관련한 소셜미디어 소송 가운데 역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1조 4천억 달러 배상이면은 메타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기업이라도 망하게 될 액수입니다. 이 돈을 다 물면 그렇습니다. 매출 최대 무슨 삼성, 한익 다 소용없습니다. 망합니다. 그대로. 저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저 전달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단순한 문제로 애들이 중독됐어요만 외치면 이건 소송이 성립이 안 되죠. 29개 주에서. 미국의 절반이 넘고 미국의 아마 미국 인구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연령 제한을 메타 측이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책임, 무한 스크롤이 성장기 청소년의 시간과 기회를 뺏는 문제, 이용 시간 제한을 관리할 책임 같은 것들을 법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토끼풀 문성호 편집장과 나눴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출구죠. 우리는 관이나 학교나 교육청에서 애들 소셜을 못 쓰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메타를 족치면 된다. 그 소송이 진짜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로부터 애들을 구해내는 일에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소셜미디어가 없어진 세상은 지금처럼 그거가 판을 칠까?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 윌 스미스의 우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애들도 다 극우적이고 멍청했지만 집안에서만 극우적이고 멍청했어가지고 밖에 튀어나와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거나 지들끼리 연대하지 않았다. 근데 소셜은 그들을 이어주었다. 목소리를 증폭시켜주고. 이제 한 가지 실험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소셜이 없어지거나 그 소셜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질문, 구체적인 질문이 1조 4천억 달러를 놓고 미국에서 시작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분석 데스크에서는 MC 메타 얘기하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원래 시간 저렇게들 쓰시는 거예요. 뭐 그리고 무서운 뭐 이야기가 대단한 거 하러 여기 들어오셨겠어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메타 망하고 트럼프가 인스타 인수. 트루스 인스타. 네. MC 메타 신곡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소식. 이번 주 화요일에 서영철 전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연대 대표가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 서 대표는 원래 대구와 창녕 등지에서 군납회사 그리고 토끼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가였다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16년부터 산소 발생기를 착용하고 수시로 대구에서 서울로 와서 피해자 운동에 참여하다가 작년 9월 발족한 피해자 연대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서울 종로 SK 본사 앞에서 3개월간 텐트 농성, 10여일간 단식 농성을 했고 돌아가시기 전인 올해 6월까지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1957명, 구제법에서 인정을 받은 사망자는 서 대표를 포함한 1422명입니다. 피해자 연대에 따르면 서 대표는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을 이어가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 예전에 연합뉴스 한민족센터나 몇 군데 이렇게 이제 투쟁을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계신 분들하고 심층 인터뷰 실어주는 매체들이 있어요. 보면 신기하게도 이 서영철 대표의 인성에 대한 칭찬이 줄을 이뤄요. 보통 이런 활동가들에 대한 그런 미담 같은 거 언론인들 기본적으로 생산 안 하려고 애쓰는 점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 게 부각되면 기업들이 싫어한다고. 근데 기자들 눈에도 그런 게 띌 수밖에 없는 게 이분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면 이분은 나중에 했던 모든 투쟁 그게 오체투쟁이라든가 삼보일배라든가 단식이든지 텐트 농성이든지 그 모든 걸 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하셨어요. 이게 다른 분들하고 피지컬한 출발점이 너무 달라요. 저는 이제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기흉이 갑자기 발생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당연히 합병증의 일환이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합병증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뭉쳐온 분이라는 게 좀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가 못 보는 동안에 여전히 똑같은 얘기가 한 가지 있거든요. 가장 답답한. 아까도 지금 숫자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몇백 분 정도는 아직도 인과관계를 인정을 못 받으셨습니다. 질환과 살균제 노출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걸 기업은 아직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피해자들의 신체 조건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아직도 수백 분들이 인정을 못 받고 계시고 인정을 받으시면 배상 책임이 몇몇 기업들한테 또 넘어가니까. 기업들의 로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정부에까지도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오셨다는 걸 들어보면요.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와 지연이자 반영도 안 된대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구제법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신 피해자들도 지연이자를 못 받아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업 혼내는 일을 정부가 똑바로 안 해서 생기는 피해가 계속 가중된다라는 거고 기업한테는 어찌 보면 이렇게 질질 끄는 게 이득이죠.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다가 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정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완벽하게 친기업인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터졌다? 그러면 아마 여러 회사 망하고 일단 지금 영화가 나왔죠. 네.
다국적 기업이 통째로 망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국가별 지사로 분할돼가지고 서로 다른 100개의 주인을 새로 맞이했겠죠.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미국이었다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냥 이게 거의 묻혔잖아요. 네. 이 정도는. 네. 네. 서울 지역 뉴스 한 가지만 다루죠. 서울시가 한강버스 주말 공휴일 요금을 평일보다 높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한겨레 신형철 기자의 단독입니다. 처음에 출퇴근 수단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 많이 보도됐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관광과 여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로 운항 중심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람선화 얘기인 거죠. 네. 하다 보니까 바꿔야겠네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죠? 아닙니다. 원래 이러려고 한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거 왜 얘기 안 합니까? 이름이 음흉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버스예요. 배지. 한강 배지. 대중교통으로 버스 이름 지어서 지정해가지고 준공영제 원칙 적용받고 조례 적용받아서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존하려고 한 거죠.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서울시는 이미 선언했죠. 적자를 벗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서울시 세금이 들어갈 거라고. 왜? 이건 버스니까. 세금을 갖다가 여기 부을 근거가 마련됐죠. 이걸 버스라고 지정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관광용 홍보를 하고 거기 맞게 변화해 나가려고 처음부터 짰던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고 그때는 소수였던 민주당 서울시당도 꾸준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분석데스크의 이 두 문장이 확실하네요. 뭔데요? KHM님 출퇴근 노선인데 왜 피크타임 요금제를 해? 대중교통이라며. 그리고 언노우님 원래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운영 늘리고 주말에는 줄이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적이 들어가야죠. 이제는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됐으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블렌더장님이 우리 방송을 복습해주고 계시죠. 내가 좀 더 열심히 달려서 저거 이기고 만다. 자, 우리 방송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사람이 뛰어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지적은 뭐다? 세금 받은 거 다 토내라. 버스 아니라고 인정할 거면. 그 세금 누구한테 갔는지, 어느 업체에 갔는지, 시장님하고 그 사장님은 어떤 관계인지 다 밝혀라. 시한도 있죠. 명태균 재판 끝나기 전에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곳에 들어가셔서 좀 더 쉽게 불게 되시는 수가 있다. 네. 서울 지역 소식이었고요. 영국 극우 소식 끝으로. 벌써 한 달 넘게 나오는 뉴스입니다. 영국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영국 개혁당 나이젤 페라지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기 지역구에 재출마했는데 해당 선거가 잠시 후부터 치러집니다. 극우 정치인인 페라지는 재작년에 태국에 있는 암호화폐 억만장자로부터 500만 파운드 약 100억 원의 기부금을 받고도 이걸 의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의회 윤리위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의회 윤리의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의원이 아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직을 던져서 시간을 끈 뒤에 재출마를 해서 당선된 다음에 무려 총리직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질이냐며 노동당이나 녹색당이 해당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가운데 BBC에서 코미디 프로를 만드는 존 하비 작가가 쓰레기통 탈을 쓰고 나온 캐릭터 쓰레기통 얼굴 백작이 페라지의 상대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카운트 빈페이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요. 분석 데스크에서 저거 우리로 치면 팽수랑 경쟁하는 거임? 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팽수 안에 있는 사람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알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 영국 정치의 맹점 한 가지. 나이젤 페라지에 대한 평가는 우리 영국 런던에서 1.5평을 시료 지배하고 있는 신수현 소장하고 잠시 후에 의견을 물어보겠고요. 영국 정치의 맹점. 국회의원이 지가 직을 던지고 자기 때문에 벌어진 보궐선거 지역구에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 모델. 그러니까 놀라운 자발 액티브 나랏돈 낭비이죠. 나랏돈을 어떻게 날리지?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에게는 셀프 김태우 구청장. 그 얘기입니다. 이걸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간혹 가다가 유권자의 신임을 다시 묻겠다면서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답니다. 이번 케이스를 보면 보궐선거에서 다시 당선돼도 저 사람은 복귀하자마자 또 윤리위에 조사를 받을 거거든요. 대신에 시간 끌기를 하죠. 언론의 주목도 더 받습니다. 시간을 끄는 게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내란범들 탄핵과 재판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나이젤 페라지라는 사람은
우리 그 영국의 옥수수머리 보리스 존슨 정 총리와 함께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바람을 만든 브렉시트의 아버지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 영국의 보리스, 날린머리. 노년층, 저학력층, 노동계층 그리고 어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부자들도 많이 후원을 해서 보수당만큼 많은 후원금을 최근에 영국개혁당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당 이민자 혐오는 기본입니다. 이런 정당 후보를 피하는 선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영국 소식각 네. 그쪽 유권자들 화이팅 하라는 말밖에 할 게 없네요. 섬나라 내각제의 특징인가요? 아니요, 그거 말고도 그 신선수 장한테 들어보니까 영국 선거제도가 진짜 엉성하고 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지역별로 투표 시간 다 다르고 투표제 다 다르고 선거제 다 다르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들을 시간은 없고 오늘은 신선수 장한테는 서울 얘기 들을 테니까. 아무튼 영국 정치는 생각보다 답답하고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알아봤자 도움되는 것도 별로 없다.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일정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전국에서 되게 많은 지자체가 직접 만드는 엄청 큰 행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데요. 각 지자체나 교육청별로 자기 지역의 피해자이자 활동가 할머니들을 발굴해내는 순기능이 지난 9년간 있었습니다. 소셜을 뒤져보니까 어제 수요 집회에 시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특히 평소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뭐가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내일이 기림의 날이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자기 동네 행사를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회사의 주차장만 해도 비어있거든요. 연휴라고 벌써 놀러 갔어요. 내일부터 노는 분들도 꽤 되실 테니까 아이와 썸남썸녀의 손을 붙잡고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브리핑이었어요.